어머, 저 글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인데. 후, 어찌하여 서방님이 저 글귀를 갖고 있지? 신기하다.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 인연인가 보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례날 밤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밝히는 가운데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신부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문 어른들이 굳어버린 그 밤, 신부가 웃은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 밤의 그 웃음이 훗날 두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충청도 산간 고을에 두 집안이 있었지요. 하나는 최씨 문중이었고 하나는 윤씨 문중이었습니다. 최씨는 이 일대에서 대대로 이름 있는 집안이었지요. 조상 중에 벼슬아치가 나온 덕에 마을에서 우러름을 받았고 집안 살림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최씨 문중에는 오래된 근심이 하나 있었지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진사에게는 딸 하나만 있었지요. 그 딸의 이름이 화련이었습니다. 화련은 16살이었지요. 키는 크지 않았으나 눈빛이 맑고 총기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도 야무졌지요. 마을 안악들은 화련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얼굴보다 속이 더 곱다.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는 각자 다르게 들었지요. 최진사는 딸 하나로 집안을 이어야 했으므로 대릴사위를 드리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마을에서 대릴사위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남자 쪽에서 처가에 들어와 사는 것이니 가문의 체면을 내려놓는 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위가 어느 집안 아이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요. 윤씨 문중이 상대로 올랐습니다. 윤씨 문중은 최씨 문중만큼 이름이 있는 집안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가풍이 단정하고 학문을 중히 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씨 문중의 둘째 아들 윤태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저 아이는 조용하지만 한 번 마음먹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윤태기는 18살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지 않았으나 눈이 깊었지요.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잦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놓지 않았고 마을 서당 훈장이 열에 한 명 나올 제목이라 했지요. 혼담은 최씨 문중에서 먼저 건넸습니다. 윤씨 문중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받았지요. 두 집안 어른들이 사랑채에서 만났고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 혼담이 오가는 동안 화련은 자기 방에 있었지요.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담이 오간 날 밤이었습니다. 최진사 부부가 방에서 나누는 소리가 화련의 귀에 닿았지요. 윤씨 쪽 둘째, 얼굴이 어떻다고 하오? 글쎄요, 잘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잘생긴 게 중요하오. 학문이 되고 사람이 됩დებ하면 됐지요. 그렇긴 하지만 화련이가 처음 볼 때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면 어쩌겠소. 집안을 보고 정한 것이지 얼굴을 보고 정한 것이 아닌데. 화련은 그 말을 듣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놀라지 않겠냐고 물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련은 솔직한 아이였지요. 속으로 이미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얼굴일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아버지가 말한 됩됩하다는 것.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마음을 다스리는 말인지. 화련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씨 문중에서도 그날 밤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윤씨 어머니가 윤택을 불렀지요. 최씨 댁에서 혼담이 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대릴사위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다. 또 잠깐 침묵이 흘렀지요.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집안에 힘이 있는 곳이다.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내가 과거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게다. 윤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릴사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자로서 처가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윤택은 알고 있었지요. 마을에서 대릴사위로 들어간 사내들이 어떤 눈길을 받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택은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요. 과거. 그것이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면, 과거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윤택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지요. 알겠습니다. 윤택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봄이 막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을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최 씨 집안의 외동딸 혼례인데다 대릴사위를 드리는 혼례였으므로 준비가 각별했지요. 마당에 차일이 쳐지고 안채에 음식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드나들며 손을 보탰지요. 그 분주한 가운데 화려는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 족도리를 씌워주며 말했지요. 오늘 신랑 얼굴을 처음 보게 될 텐데 어떤 얼굴이어도 놀란 표정 짓지 마라. 알아듣겠느냐? 화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지 마라. 화련이 고개를 들었지요. 웃지 말라고요? 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혼례 자리에서 신부가 웃으면 큰 결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화련은 알겠다고 했지요. 어머니가 방을 나가자마자 화련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웃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얼굴이어도. 혼례는 마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초례청이 마련되고 마을 어른들이 둘러섰지요. 윤택이 대문 앞에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사모관대를 갖추고 있었지요. 키는 보통이었고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았지요.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얼굴이 좀... 쉿.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요. 화련은 안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예를 마치고 동례연이 시작될 즈음 화련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신랑이 그 안에 있었지요. 화련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련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짧지 않았지요. 작지도 않았습니다. 방 밖에까지 들릴 만한 웃음이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윤택의 얼굴이 굳었지요. 방 밖에서 어머니의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화련아. 화련은 이미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그러나 늦었습니다. 방 밖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웃음 소리는 들렸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냐? 화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는 화련의 팔을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웃음 하나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겠느냐? 화련은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남은 것은 윤택이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 안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혼례날 밤 웃었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습니다. 신부가 웃었대. 왜? 신랑 얼굴을 보고 웃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신랑 얼굴이 그렇게 우스웠나? 뭐,
얼굴이 좀 그렇긴 하지만 최 진사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들었지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릴 사위를 들이면서까지 집안을 잇고자 했는데 그 혼례 첫날 밤에 딸이 신랑 얼굴을 보고 웃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최 진사는 화련을 불렀습니다. 이유를 말해라. 화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신랑 얼굴이 우스워서 웃은 것이냐? 화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화련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지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 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내 아비한테 그 말이 나오느냐? 화련은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최 진사는 화련을 물렸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딸 하나를 믿고 집안을 맡기려 했건만 윤 씨 문중에서도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윤택의 어머니가 찾아왔지요. 내 아들이 그렇게 우스운 얼굴이란 말입니까? 최 진사 부인이 당황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잠깐 정신을 잃은 것이지요. 정신을 잃다니요. 혼례날 밤에 윤 씨 어머니는 돌아가면서 말했지요. 내 아들이 저 아이 때문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말이 마을에 또 돌았습니다. 윤택은 그 말을 들었지요. 그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가에 들어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아내의 웃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윤택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지요. 그러나 화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묻는 것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지요. 남자로서 처가에 들어온 마당에 아내에게 왜 웃었느냐고 따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그냥 책을 펼쳤습니다. 읽히지 않는 글자를 눈으로만 따라가면서 화련은 그 뒤로 아무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지요. 내가 왜 웃었는지 이유라도 알자. 그래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명을 하든지. 해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가 탄식했지요. 내가 지금 집안 체면을 얼마나 구기고 있는지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말을 못하느냐. 화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지요. 지금 말하면 더 큰 일이 됩니다. 어머니가 굳었지요. 더 큰 일이라니 지금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 화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지요. 화련은 혼자 남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렸지요. 화련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우스워서 웃은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진짜 이유를 화련은 지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련과 윤택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말이 없었지요. 아침에 겸상을 받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마당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윤택이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화련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를 상 위에 내려놓으며 화련이 낮게 말했지요. 읽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윤택이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련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지요. 그것은 반가움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고 계셨군요. 윤택이 고개를 들었지요. 읽어보셨습니까? 예. 윤택은 잠깐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지요. 화련은 방을 나갔습니다. 윤택은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윤택이 사랑채 책장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끼워진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지요. 누군가가 써둔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작고 고왔지요. 그 종이에는 책 한 구절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짧은 감상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윤택은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이것이 화련의 글씨인가?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왔지요. 적혀 있는 구절은 윤택이 즐겨 읽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힌 감상은 윤택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지요. 윤택은 그 종이를 다시 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그 무렵 윤택의 어머니가 다시 최 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여움이 아니라 조용한 눈빛이었지요. 윤택 어머니가 화련을 따로 불렀습니다. 화련아. 화련이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웃은 이유를 내가 알 것 같다. 화련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머님께서요? 내 아들이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내가 알면 이해할 것이다. 화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윤택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마을 아이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다. 표정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았지. 그런데 말이다. 잠깐 침묵이 흘렀지요. 본래 날 밤 내가 웃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집에 와서 밥을 3그릇 먹었다. 화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택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섰지요. 이유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그 웃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내가 안다. 화련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최 씨 집안의 혼례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그런데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부가 신랑 얼굴을 보고 웃었다는 것이 조롱의 말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련이가 신랑 얼굴을 보고 웃었는데 그 뒤로 신랑이 달라졌다더라. 달라지다니 어떻게? 말을 한다더라. 전에는 밥상에서도 입을 닫고 있었는데 그게 웃음 때문이라고. 알 수 없지. 그런데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즈음 최 씨 문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씨 문중의 큰어른인 최 대감이 멀리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온 것이지요. 최 대감은 최 진사의 먼 친척 어른이었습니다. 벼슬이 있었고 이 일대에서 이름이 높았지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혼례날 신부가 웃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신부가 신랑을 우습게 여긴 것이라면 그 집안과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최 씨 문중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 최 진사는 그 편지를 읽고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문중 큰어른의 말은 곧 명령과 같았습니다. 그 명령이 혼인을 파하라는 것이라면 최 진사는 화련을 불렀습니다. 이제 말해라.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나는 이 혼인을 파해야 할지도 모른다. 화련이 굳었지요. 파혼이요. 문중 어른이 그리 하라 하신다. 내가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맞겠느냐. 화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서방님이 과거에 응시하는 날까지요. 최 진사가 굳었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진사는 오래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말을 믿겠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도록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 편지 이야기는 윤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택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가 그 소식을 들었지요. 파혼. 그 말이 귓속을 울렸습니다. 윤택은 책을 덮었지요.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얼굴 때문에 아내가 웃었고 그 웃음 때문에 문중 어른이 혼인을 파하라 하고 아내는 아직도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윤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진 마당에 석류꽃이 피어 있었지요. 윤택은 한참 그 꽃을 바라보다가 화련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낮게 말했지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윤택이 들어갔지요. 화련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택이 자리에 앉았지요. 본래 날 밤 왜 웃었습니까? 화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우스웠습니까? 화련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화련은 잠깐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지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택은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윤택은 일어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화련히 바라보았지요. 손에 쥔 바늘이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과거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중 큰어른 최 대감이 직접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편지로는 부족하다 여긴 모양이었지요. 최 대감은 사랑채의 자리를 잡고 앉아 최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화련이를 만나보겠다. 최 진사는 난감했지요.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화련이 최 대감 앞에 불려 나왔지요. 최 대감은 화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신랑 얼굴을 보고 웃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이유가 무엇이냐? 화련은 잠깐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나한테도 말 못한다는 것이냐? 예. 방 안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최 대감이 최 진사를 바라보았지요. 이 집안 교육이 이렇게 됐소. 최 진사가 굳었습니다. 최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사흘을 기다리겠소. 사흘 안에 이유를 듣지 못하면 나는 이 혼인을 파한 것으로 알겠소. 최 대감이 나갔습니다. 최 진사의 손이 떨렸지요. 화련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홀로 방 안에 앉아 봄부터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을 되새겼지요. 이제 사흘이었습니다. 과거 날짜는 나흘 뒤였지요.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화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택이 화련의 방 앞에 섰지요. 화련 씨. 화련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택의 눈빛이 달랐지요. 내가 알아냈습니다. 화련이 굳었습니다. 서책 사이에서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글씨가 당신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도. 화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윤택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읽은 그 대목은 내가 서당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훈장 어른이 내어주신 첫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외우던 날 밤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화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감상이 나와 같았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지요. 본래 날 밤 당신이 웃은 것은 내 얼굴 때문이 아니었지요.
화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화련이 입을 열었지요. 혼례날 밤 신랑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당신이 들고 계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고 있던 것? 부채였습니다. 그 부채에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윤택의 눈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글귀가 제가 며칠 전 서책 사이에 끼워둔 종이에 적어두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방 안이 고요해졌지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무례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반가워서 웃었습니다. 윤택은 오래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정한 사흘의 기한 중 둘째 날이었지요. 윤택이 사랑채로 최 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진사가 눈을 들었지요. 윤택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련이 혼례날 밤 왜 웃었는지를, 부채에 적힌 글귀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글귀가 어디서 온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화련이 그 글귀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최 진사는 말없이 들었지요. 윤택이 다 말하고 나서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진사가 입을 열었지요. 그 부채는 내가 사위 될 사람한테 선물로 준 것이다. 예. 그 글귀는 내가 골라서 적게 한 것이고. 예. 화련이는 그 글귀를 사전에 보았겠느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채는 혼례 당일 제 손에 쥐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최 진사는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웃었단 말이냐? 예. 최 진사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이었는지 안도였는지. 그 글귀는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다. 화련이가 어릴 때 그것을 가르쳤지. 그 아이가 아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방 안에 봄볕이 들어왔지요. 최 진사가 일어섰습니다. 대감 어른께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다. 최 대감 앞에 서서 최 진사가 최 대감을 다시 한번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지요. 화련이 왜 웃었는지를, 그 웃음이 무례가 아니라 반가움이었다는 것을. 최 대감은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웃음이 신랑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신랑의 부채에 적힌 글귀를 알아보고 반가워서 웃었다는 것이오? 예. 최 대감이 눈을 내리뜨고 생각에 잠겼지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를 안다는 것이냐?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런 아이가 신랑의 부채를 보고 글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최 대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돌아가기 전에 화련을 불렀습니다. 화련이 앞에 서자 최 대감이 말했지요. 내가 왜 말을 못하였느냐? 화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이 과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았지요. 최 대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버텼단 말이냐? 예. 최 대감은 화련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됩됩하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대감은 마을을 떠났지요. 그리고 이틀 뒤 윤택이 과거에 올랐습니다. 과거는 가을에 열렸습니다. 윤택은 그 자리에서 답안을 썼지요. 그가 어릴 때부터 붙들었던 글들이 손을 통해 종이 위에 올랐습니다. 시험관이 그 답안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이 나중에 전해졌지요. 합격방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최 씨 집에 와 말했지요. 윤서방이 붙었다더라. 그 조용하던 사람이 공부를 보통으로 한 게 아니었나 봐.
최진사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랑채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지요. 화려는 안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봄에 혼례를 올렸고 여름을 버텼고 가을에 그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련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지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택이 돌아왔지요. 화련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택이 들어오자 화련이 고개를 숙였지요. 축하드립니다. 윤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의 이야기를. 화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보는 순간 당신이 손에 쥔 부채의 아버지께서 어릴 때 제게 가르쳐 주신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택이 조용히 들었지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글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눌렀지만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윤택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부채는 혼례날 아침에 장인 어른께서 쥐어주신 것입니다. 글귀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같다 했더니 장인 어른이 웃으셨지요. 화련이 굳었습니다. 그 글귀를 아버지께서 직접 골라 적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화련은 잠깐 눈을 감았지요. 아버지가 그 글귀를 골랐다는 것. 그 글귀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글귀가 신랑의 마음과도 같다는 것. 화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택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례날 밤의 웃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리고 알게 된 뒤에는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복이었구나.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지요. 혼례날 밤 신부가 웃었다는 이야기를. 사람은 때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웃음이 무례처럼 보였고 침묵이 오해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화련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오기 전에 말하면 더 크게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기다림도 용기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지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 부채 위에 글귀 하나가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